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새로운 작가였던 이제 마이클 E. 스미스를 소개하고 작가와 연관된 이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이제 공식적인 또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각자 그렇죠. 준비해온 전시를 이야기하고 좀 발표하는 시간인데, 네. 오편 씨가 어떤 전시를 준비하시죠? 저는 2014년에 파워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열린 마이클 E. 스미스 개인전과 2018년에 MSU 브로드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열린 또 마이클 E. 스미스 또 다른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 다 이제 전시 제목이 없고 그냥 마이클 E. 스미스 개인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스컬프처 센터라는 곳에서 열린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제목을 가진 네. 전시였습니다. 하면서 어떠셨어요 이번에? 일단은 사실 뭐 오편 씨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마이클 E. 스미스의 전시를 언어로 규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쵸. 그다음 규정하지 말라고 만든 전시인데 규정하지 말라고 만든 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오브제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어떤 현상학적으로 얘기를 나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좀 문학적으로 풀자. 문학적으로 푸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 약간 하면서 좀 암담하더라고요. 네. 전시를 검색하거나 뭐 이래도 네. 아니면 전시 그래 졸업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봐도 뭐 딱 정보도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전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냥 사진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래 되게 많은 전시들이 이렇게 전시 이렇게 서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죠. 글 같은 것들 보면 한 두세 장 나오잖아요. 그죠.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 그냥 짧게 반 페이지 정도 그냥 설명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뭐 기사라든지 네. 뭐 잡지에 실린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좀 애먹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이 경험이 저는 마이클 스미스 작업과 또 작업을 보는 중요한 측면을 환기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저는 여태까지 작업을 이렇게 세심하게 봐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로서. 그래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미지를 계속 보게 되고 뭐 하나 뽑아내려고 나오라. 나와라 이렇게 보게 되고 네. 좀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기존의 더듬이와는 좀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저도 이제 처음에 뭐 할지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어떻게 이 전시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골랐는데 고르고 나서부터 이제 알죠. 상대방한테 뭘 뽑아내 먹으려면 끝까지 관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시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유튜브에 딱 영상 하나 있거든요. 막 그것도 계속 돌려보고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 걸려라 이 마음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이 현대 드물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무슨 이렇게 어떤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좀 재밌게 풀어낸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고 저희도 이 경험을 통해 마이클 스미스에 한 발짝 다가섰다. 좀 이제 또 저희가 매번 에피소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괜히 그 아담 린더 형이라고 부르게 되고 야나 오일러 누나라고 부르게 되는 것처럼 이미 마이클 형이 된. 그렇죠. 마이클 스미스 형이 된 이제 그런 느낌이 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다른 식의 여태까지는 좀 다른 접근법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게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카린 씨가 준비해온 하나의 전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목이 찍인 전시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포문을 열고 또 한번 에피소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E. 스미스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죠. 그러니까 그 정식 명칭이 이게 마이너스 뺄셈 기호라고 해서 너무 하이픈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 전시를 이제 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게 2015년도에 미국에 있는 스컬프 센터라는 곳에서 열린 마이클 E. 스미스의 첫 미국 개인전이에요. 첫 미국 메이저 개인전이라고 되어 있죠. 2015년에.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그죠. 저도 그래서 마이클이 이렇게 늦게 개인전 데뷔를 가졌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2011년도라던가 2009년도쯤부터 CV상에서는 이미 개인전을 한번 가졌었는데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가졌었더라고.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메이저 개인전이라고 써있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전에 좀 대한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어떤 소규모 공간에서 개인전을 가졌을 수는 있는데 네네. 아마 이렇게 좀 스컬프처 센터 같이 유명한 공간 같은 거에서 하는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컬프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적으로 좀 깊은 곳이더라고요. 1928년도에 한 도로시 댄스로라는 예술가가 원래는 이제 더 클레이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그 이름이 이제 1944년도에 가서 스컬프 센터로 바꿨고 2001년도에 지금의 자리인 이제 뉴욕의 롱 아일랜드를 이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전한 이래도 되게 많은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였거든요. 이게 클레이 클럽이니까 이제 옛날 조각가들은 클레이로 작업을 하니까 그죠. 그걸 이제 시작을 했다가
공식적으로 스컬프처 센터가 됐다. 거의. 특이했던 거는 그 전시 공간이 그 좀 보수적인 옛날 과거의 화이트 큐브랑 다르게 클레이 클럽이라고 해서 약간 대중들도 초대를 해서 약간 전시 프로그램도 하고 아니면 같이 조각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고 되게 활발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네이리 바그라미안이라는 작가도 있었고 치산수도 그렇고 이번에 한국 그 런던에서 크게 전시했던 아니카이. 아니면 뭐 우고 론디네라던가 우고 론디네. 네, 유명한 작가들이 여기서 되게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전시 큐레이터는 이제 루바 카트립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지금 2017년부터 모마의 이제 P21 이제 큐레이터로 재직 중인데 제가 이 전시 선정을 왜 했냐라고 했을 때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 전시는 그간에 이제 혹은 그간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마이클의 전시와는 다르게 좀 개인적으로 고장난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세게 말하자면 실패한 전시다. 아, 실패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말하기 방법을 이용하기로 해서 도치법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결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전시가 오류가 나고 고장난 전시였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또 이제 전시 구성이랑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공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이 스컬프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공간과 1층 공간이 있어요. 1층은 이제 거대한 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럼 원래 메인 전시. 거기 약간 메인 전시 장소이고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가 전시한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식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많은 작가들 전시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나눠진 곳인데 마이클 이스미스는 이번에 전시를 개인전을 사실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두 명의 작가랑 같이 해서 이 전시요? 세 명의 개인전이 열렸어요. 동시에. 아, 그거 스컬프처 센터에서. 네, 오프닝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층에서 두 명의 다른 작가가 하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뭐 사실 거기서 어떤 오브제를 선보였냐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저희가 알고 있던 사진으로 보면은 또 그죠. 뭐 쉬우니까 이해하기. 그죠. 계집도 있고 뭐 좀 특이했던 건 그나마 이제 두 가지의 영상, 두 가지 똑같은 영상 정도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러 오브젝트가 있었다. 제 생각에 때 중요한 건 약간 그거 같아요. 이 전시를 봤을 때 좀 쌍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써 있는데 쌍둥이 사진도 있고. 맞아요. 그 영상 방금 말씀하신 것도 두 개가 똑같은 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침낭도 두 개였고. 침낭 두 개고. 술에 그 뭐 흔들 의자라고 하죠? 그죠. 그 흔들 의자의 다리 부분이라고. 그것도 이제 한 쌍이 있고 딱. 그냥 뭔가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무슨 모터 같은 것도 두 개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던 거는 이 공간 자체가 어쨌든 지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해요. 구조 자체가 미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통로가 하나 있는 쪽인데 마이클이 이번에 이 전시에서 통로 쪽을 파이프 작업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간을 관람객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미음자로 순환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둘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가운데를 이제 가는 영상이 있어요. 가운데를 가다가 파이프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돌아서 다시 돌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시였는데 전시를 제가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시가 특이하게도 왜 찍이냐라고 생각을 저는 해봤죠. 왜냐면 마이클 리 스미스의 전시 그간 전시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죠. 마이클 스미스하고 이름 없거나 아니면 뭐 옴마니 밤배움 아시죠? 그런 전시 있어요? 그 글자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쿤스트할레 바젤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게 거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찍 전시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 찍 전시를 큐레이터의 설명상에서는 레퍼런스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빼다. 혹은 뺄셈. 부재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뭐 물론 그 마이너스나 뺨도 있지만 사실 이 찍 기호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되게 의미가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하이픈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엔대시나 뭐 인용대시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 미묘한 길이에 따라서 이 사용 용법이 달라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심지어 이 마이너스나 하이픈도 진짜 한 눈으로 약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죠. 이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찍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색하고 있는 표정이 길게 하면 좀 귀엽고 맞아. 짧으면 진짜 열받은 진짜 열받은 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또 안에 시옷을 붙여놓으면 또 귀여운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도 좀 찍이란 게 좀 약간 중성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큐레이터 말로는 뺄셈이라고 하지만 저는 뺄셈뿐만 아니라 이 하이픈이 중요하다 역할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하이픈이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되게 두 단어를 잇는 역할이거든요. 맞아. 뭐 워터프루프 같은 것도 이어 붙이는 역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그 헬렌 마틴 때 저희가 파타페지스와 이제 메타포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하이픈이 언어의 역할에서 약간 물리적인 감각의 좀 교량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융합 합성어를 제가 그때 막 얘기했을 때 그 독일어로 된 융합 합성어들은 이 하이픈이 연결이 없이 그냥 한 단어로서만 작동을 하는데 그죠. 이 하이픈은 약간 두 개의 떨어진 단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고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네. 드라이 클리닝도 사실 떼고 보면 드라이와 클리닝인 거고 근데 드라이 클리닝 자체를 한 단어로 묶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작동 방식에 대한 걸 묶는 거기 때문에 영어는 특히 좀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래서 뭐 더블 클릭도 하이픈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블 클릭 자체가 명사는 될 수 없는 약간 애매한데 붙여 써야 되니까 약간 하이픈을 넣은 느낌이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메타포 막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의 꽃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거리가 막 완전 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뭐 파타피직스처럼 이 현실과 그 가상을 중첩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이픈은 그냥 되게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이스미스의 작업과 비슷하네.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붙이는 역할이 그죠. 하이픈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마이클 작업이 이 오브제 작업 하나하나마다 어떤 타이틀이 있었다면 그 작업은 굉장히 메타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일전에 보여드렸던 사진들 중에 예를 들면 그 옷 걸려 있는 거에 청춘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너무 싫어. 싫기도 하지만 맛없어. 굉장히 메타포적이거든요. 그죠, 메타포적. 근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언타이틀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없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제 두 사이가 걸려 있거나 이런 역할을 어떤 언어적이거나 뭐 상징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의미를 가지자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으로서만 보자. 이 전시에서도 이 찍이 어떻게 쓰였냐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찍의 관점에서 저는 이 찍의 관점을 두 가지로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로서의 찍. 두 번째는 이제 하이픈으로서의 찍인데 찍의 관점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하이픈으로 봤을 때 이 전시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물건과 물건을 생각했을 때 이 마이클이 사용하는 재료 자체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마이너스를 가진 약간 쓰레기들이잖아요. 그쵸, 더 이상 버려야 되는 거고. 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0인데 그죠. 있어서는 안 될 버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하이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클이 사용한 테크닉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사이를 부착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쳐놓는다거나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배치하는 건데 이 두 번째 특성도 재밌어요. 장소와 물건에서의 마이너스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마이클은 의도적으로 장소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장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빛에 있는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소가 가진 특성에서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거슬리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마이너스화해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거기서 이 물건들과 장소를 어떻게 연결하냐 이게 바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분위기 형성법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 작가들은 사실 어떤 전시 공간을 배치받았을 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점이 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장소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보통 작업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전시 설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플러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시장에 가서 내 작업을 놓는 거니까. 근데 이 접근법이 되게 유미하다? 아니면 좀 재밌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마이클 이스미스의 작업을 보면은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다가 아니라 뭔가 이 공간에 이것을 배치함으로써 뭔가가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포인트 같아요, 확실히. 이게 약간 수렴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그냥 여기 플러스돼서 걸쳐 있다가 아니라 공간의 어떤 특질을 빼내버리면서 이게 여기 존재한다? 그 플러스의 느낌과 다른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확실히 전시들은 보면은 들어갔을 때 뭔가 있다라는 느낌인데 마이클 작은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도망쳐 나가고 있는. 그다음에 공간에 무엇인가 얘 때문에 없어진 느낌. 거의 임종의 순간이죠.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저가 이제 작업 이따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후경직.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후경직이란 거는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근육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굳잖아요. 근데 그 굳기 시작하는 포인트랑 죽어간다는 그 포인트가 합쳤을 때 이건 되게 마이너스적인 움직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뭔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뭔가가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런 포인트를 좀 바라봐도 재밌지 않나.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작가와 물건과 장소의 세 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그때 오펜 씨가 지난 시간에 저희 정무라 얘기를 하면서 삼자 담합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사실 어떤 점에서 마이너스냐면 마이클은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전시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빼요. 그러니까 뒤로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얘는 너무 뒤로 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이클의 특성이거든요. 빼기에 나타나는 플러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빼기에서 나타나는 생명력?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뺀다고 말하면 되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데 그죠. 마이클은 거기서 좀 긍정성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를 찾지 않나. 그래서 이 전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이클의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빼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데올로기를 빼려고 하는 것과 물건의 가치 없는 쓰레기들을 빼는 것과 그리고 장소의 이 장식품을 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체인 전시인 거죠. 거기에 이제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클이 자체가 전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지엘라가 브랜드가 그냥 그 하우스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마이클은 거기에 이제 자기를 교량으로 역할을 해서 마이클과 이 마이클의 작업과 마이클이 작업을 전시하는 이 공간이 하나의 교량으로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전시였던 거죠. 대부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꽤 잘 지은 전시명이긴 하네요. 어떻게 그죠. 보면. 근데 이 전시명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하고 하자는 이 전시가 왜 실패했냐, 이 전시가 왜 고장났냐를 이제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전시를 계속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봤죠. 다시 이 이미지들을 보고 무슨 얘기를 영상들을 할까? 돌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운명처럼 제가 딱 마침 읽고 있던 논문선이 있어요. 속물과 잉여라는 곳에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본주의나 아니면 지금 넘쳐나는 쓰레기들에 대한 혹은 잉여물이라고 하죠. 잉여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재밌던 게 그 부분에 이제 모스의 증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스의 증여론에서 재밌던 부분이 뭐 과거에 이제 뉴질랜드 쪽에 이제 폴리네시아라던가 아니면 이제 멜라네시아 그리고 이제 북서부 아메리카 이제 원주민들이 그게 그거잖아요. 그 가장 힘센 민족. 사모아 민족. 그죠. 힘센 아무튼 아쿠아맨. 아쿠아맨들. 근데 그 부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특유의 이제 증여와 담례 체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증여라는 게 선물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증여는 선물이랑 약간 다른 게 선물은 받는 사람이 한 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얘한테 준 선물이야. 근데 증여한다는 건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증여라고 한다면 좀 책임적인 걸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책임도 같이. 그렇잖아요. 증여라는 건 그건 약간 좀 다르죠, 맞아요. 그죠. 소유적으로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면 약간 좀 개인적인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법적인 느낌도 그죠. 좀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증여 체계가 어땠냐면 예를 들면 A가 B 부족한테 조개 껍질 5개를 줘요. 그럼 B 부족은 그 조개 껍질 5개를 받고 다시 C 부족한테 그걸 넘기는 식으로 가요. 오. 그러니까 그 순환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증여, 선물이? 예, 이 선물이 순환을 하고 간혹 그러다가 거기 어떤 플러스로 C 부족이 조개 껍질 5개 받았고 난 거기에다가 목포 5개까지 더 줄래. 얹어. 얹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순환을 돌기 때문에 또 더블로 가는 식으로. 예, 이게 약간의 지금 자본주의 이게 진짜 순환이 돼요? 이게 계속 이게 순환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이제 조개 목걸이라고 하는 술라바는 동쪽에서 서쪽이고 그리고 이제 음멀리라고 하는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려야 돼요. 되게 특이하네.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자본주의랑은.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유대감 확인하려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유대감을 확인하고 부족 간의 약간 끈끈함을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커서 그러니까 그냥 1km, 2km 떨어져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 섬 단위가 그죠. 그쪽은 섬이 그 거리도 멀잖아요. 그죠. 오세아니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이 범위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증여 담례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작동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스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물건에 어떤 힘이 깃들어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게임에서 많이 쓰는 마나라는 표현이거든요. 만화? 네. 이 스킬 쓸 때 스킬 쓸 때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나가 깃들어 있으면은 이 선물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의 물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선물은 그 사람이 존재를 부려넣은 존재 자체가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있긴 하다. 확실히 우리랑 다른 그죠. 사고 체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오펜 씨한테 티셔츠를 선물을 해요. 그럼 이 티셔츠에 그건 좀 그렇겠다. 버리긴 좀 그렇게 하겠지. 그죠. 버리긴. 그러니까 어쨌든 입다 버릴 수 있죠. 입다 버릴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끈끈했던 거죠. 내가 티셔츠를 준다는 건 이 티셔츠에 내가 깃들어 있는 거야. 너가 나를 버린다는 건 너가 나의 유대감을 끊겠다는 거야. 버리지 말고 넘겨. 다른 사람한테 넘겨. 라고 해서 이제 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오히려 선물을 순환시키다 이제 인간 쓰레기 되죠. 아니 약간 그 삼류 영화나 이런 데 스토리 있잖아요. 내가 걔한테 준 선물인데 네가 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거죠. 얘기예요. 그런 쓰레기 되는 거지. 옛날 사고 체계 다르다. 그죠. 이 이야기가 어쨌든 지금이랑 비교를 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그런 순환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건을 사고 나면은 그 물건을 소비하고 버리거든요. 사용용법이 없어서. 선물도 사실 받고 버려야지. 선물도 요즘에 선물도 쓰고 버리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용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쓰고 화장품 용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체는 순환하지 않는 물체다. 물체는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뭐 잉여라고 하죠. 잉여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산된다는 거. 그죠, 끊임없이.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면 투자 이익을 그러니까 투자금을 8억 원을 유치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8억 원치 노동자나 어쨌든 힘을 갈아 넣었을 때 8억 원의 생산품이 나온다. 그건 투자자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 비용이 없거든요. 본전치기지. 본전치기를 해서는 본전치기도 아니고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못 번 거니까. 그죠. 그리고 본전치기도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있어야 다른데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데 투자할 순이익이 생겨야 또 배로 계속 벌 수 있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이클 이스미스의 작업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나온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작업들의 재료들이 이 쓰레기라고 했는데 저는 마이클 이스미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흑마법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네이모프랑 비슷하게. 왜냐면은 마이클 이스미스의 작품들의 어떤 만화를 기입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단으로 쓰이거나 어떤 무슨 상징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가 약간 존재로서 놓여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용 가치가 있는 상품이 뭐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하고 이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뛰어넘은 어떤 순환의 느낌. 그죠. 재밌는 건 그죠. 그러니까 그간 저희가 뭐 제시카 스토크홀드나 아니면 뭐 아상블라주 작가들을 설명했었을 때 그분들도 어쨌든 그 작업을 이렇게 쓰긴 하지만 사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죠. 되게 기표라든가 기의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작가의 담론에 의해서. 근데 마이클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좀 존재론 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런 일들의 작품도 제가 볼 때는 뭐 제시카 슈토컬일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예술도 보면은 이렇게 순환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전시 끝나면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 생각하잖아요. 요즘 전시 보면서 이 작업은 뭐 안 팔릴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작업들. 이 작업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사실 10중 8구 다 버려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국협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 전시 시트지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아, 그 얘기도 많았죠, 그죠. 그래서 뭐 다 버려진다고. 몇 억을 쓴다고 한 번에, 그죠. 뭐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런 맞닿네요. 요즘에 우리가 되게 집중하는 그런 뭐랄까 경제 시스템 중 하나가 사업 모델, 경제 모델 이런 것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 있는 그런 걸 되게 순환의 경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이클 스미스 작업이 뭐 그렇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나. 그죠. 확실히. 마이클 스미스의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들이 한 군데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으로써 약간 그 뭐라죠, 아까 말했던 그 팔찌랑 조개 목걸이처럼 그러니까 마이클한테 어떤 만화를 받아서 존재로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느낌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같아. 뭐냐면은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그걸 돌릴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조개 목걸이 받고 또 거기 플러스 알파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전 마이클 스미스 작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거칠수록 뭐 그것이 더 발전하기도 하고 뭐 더 추가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다른 맥락을 띠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물건 자체가 자기만의 약간 내러티브라고 할까? 맞아요. 그것들이 점점 생성되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요즘 작업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물들은 그런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라 되게 단선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용되고 전시되고 그죠.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사적으로 마이클 이스미스가 이제 비엔나에서 전시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른 전시할 때도 비슷할 거예요. 마이클 이스미스가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트랜스포팅이에요. 이것도 가져오는 거. 왜냐면은 작업을 정해서 가져오지 않아요. 그죠. 다 가져오느라 그것 때문에 비용 문제로 고생 많이 한다고 알았거든요. 그게 폴리네시아인들의 고민이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다 선물을 하는 느낌으로 가져와서 이것들을 이제 또 여기 공간에 맞는 공간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점에서 마이클 스미스의 작업이 약간 기존의 이제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만화를 주입하는 느낌으로써.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포인트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이제 전시하거나 뭐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게 제작과 뭐 소비 이런 맥락이 아니라 증여라는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재밌는 맥락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요즘 전시는 증여의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제작과 소비의 그냥 상품이 유통구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약간 증여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이론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모스의 증여론과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계속해서 남는 그 잉여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자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이클 스미스가 만화를 주입해서 이 쓰레기들한테 어쨌든 어떤 존재감을 줬는데 그러니까 존재로서 어떤 흑마법을 부렸다면 과연 이 쓰레기들이
마이클의 전시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계속 저희가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분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형성하냐? 왜 전시에서 공간과 물건이 따로 놓여 있거나 작가가 튀는 게 아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융합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그죠, 유명하죠. 이 사상가가 마르크스의 이제 자본론을 재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초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A가 B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물건을 교환을 할 때 A와 B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교환을 하잖아요. 이제 가치가 맞아 떨어져야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역추적해서 애초에 처음에 교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물건들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간단히 말하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가치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죠. 우리가 그걸 교환을 하려다 그죠. 보니까 교환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근법적 도착이라고 해서 결과가 있는 것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교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판별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결과와 원인을 좀 뒤바꿔서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작가주의 얘기하면서 고진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라던가 어떤 철학에 매몰되면 그 작품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걸 잊지 못한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도대체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가가 나오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네요. 우리가 사과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뭐 사과는 1,400원, 뭐 1,000원 정도 하니까 그게 사과의 가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과에 내재된 그 고유한 가치란 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합의된 그러니까 가치인 거죠.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1,000원으로 인식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처럼 작품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에 의미가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어떻게 그죠. 보자면 그래서 이제 고진은 작가주의를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작품이 그러니까 작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 착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그걸 수량화, 양화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라든지 어떤 영화를 관람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 이거를 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난 이해를 못 할까?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이미 가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메시지가 생성되는 건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사실 영화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건 움직이는 그냥 우리가 그 평가한 이미지일 뿐인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택시 드라이버가 박형식이 4점을 줬다는데 그럼 개쩌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 맞아.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이 모든 게 다 수치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을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수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우리가 아까 박평식 평론가가 뭐 별 4개를 줬으니까 쩌는 영화다 이런 예시를 드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저희가 어떤 작품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할 때 메시지가 맞는 작업이 좋은 작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메시지가 많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래서 좋은 작업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마치 메시지가 그러니까 많아야 좋은 작업이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 가라타니 고진이 그죠. 지적하는 맥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좋아요 수도 비슷한 거죠. 좋아요 수가 많아서 좋은 사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인기 그죠. 많은 사진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 봤을 때 아니야 의미가 없어. 사진은 사진 그대로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전시에서 어쨌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클 전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약간 동일한 전시라는 이름이 아닌 그냥 그 하나의 분위기나 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고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일본 비평가 중에 이제 오사와 노부야키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는 교환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치 평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뭐고 아니면 A는 B다라는 이런 명제가 도대체 왜 생겨나냐 아니면 이 교환을 하려면 이 명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A는 B다라는 이 평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A가 B라는 이 명제는 자기 비평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자기 비평. A가 B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라고 했을 때 고구마와 옥수수가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고구마가 아니야 나는 너가 될 수 있어. 나는 옥수수가 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나의 고구마성을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이 두 개가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이클 이 스미스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공간의 특성이라던가 오브제의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일시적으로 빼서 어쨌든 그 수치를 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환이 가능하죠. 그죠? 뭐 예를 들면 000이 되게 만든다거나 111이 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그 특성을 빼버림으로써 그냥 장을 만들어버리는 똑같은 0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증여론이랑 약간
빗대어서 말한 그거네요. 증여론을 계속 순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한한 자기 포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죠. 공간도 자기를 포기하고 있고, 얘도 자기를 포기하고 있고, 그죠. 작가도 자기를 포기하고 있고, 물건도 자신을 포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가라타니 고진과 이걸 약간 합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 이런 맥락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시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했을 때, 작품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교환은 일어날 수 없지 않냐. 왜냐면은 특정 가치가 더 크기 그죠. 때문에. 아니면은 작가의 네임 밸류가 너무 세면은 네임 밸류가 세고 그 작품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전시는 공간의 그 위상이 너무 크다면은 작품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죠.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 아니면은 그건 작품이 아니라 인테리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인테리어 소품. 그죠. 또 어떤 맥락에서 작가의 위상이 너무 높으면은 작품이라든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품의 위상이 너무 높으면은 공간은 그냥 그 작품을 걸어놓기 위한 공간이 되는 공간일 뿐인 거고. 근데 마이클 A. 스미스는 그 교환 체계를, 그 자기 포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위계를 지어버린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야나 오일러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회화가 뭐 자신의 존재감을 아니면 자신의 신성함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속화함으로써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저희 뭐 그때 우편 씨 얘기했던 게 익명적 사도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마이클 이스미스의 전시 타이틀이 그냥 마이클 이스미스인 경우도 꽤 있잖아요. 아니면 타이틀이 없으면은 전시를 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시를 홍보할 때 자연스레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마이클 이스미스의 이름만 쓸 수밖에 없어요. 작가 이름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이 작가 자체의 이름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가 이름 자체가 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는 공간과 그냥 합쳐지고. 그럼 그럴 때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동일한 위치에 있고 동등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위기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가 독자적으로 튀는 게 아니라.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렌 마틴이 오브제들을 일부러 이제 다 자가 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만들었다면, 사실 근데 헬렌 마틴은 공간과 조우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공간은 공간대로 있었고 그냥 오브제는 오브제대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헬렌 마틴이 약간 평탄하게 만들어버린 어떤 물성이라든지. 그죠. 그런 맥락이죠. 그런 거였는데, 이제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라미네이터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자기 공간 그리고 물질로 함께,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가치 없는 것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포착하려고 하잖아요. 마이클 스미스도 도대체 이게 왜 좋은지 라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뭔가 순환하고 있는 느낌의 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그 부분 좀 동의하는 게, 확실히 마이클 스미스 전시는 갔을 때 뭐랄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가치가 눈에 딱 돌출되게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클 스미스 작업 사진이나 뭐 전시 전경 같은 거 보면 사실 공간샷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공간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면이 약간 이런 것을 좀 반영하지 않나. 저희가 막 그런 애 있어요. 그냥 오브제가 전시 그냥 공간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있을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거슬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보면은, 그 자기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뭐 회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애는 조각하는 애인데 사진을 찍고 그 공간에 지워버리는 그림자를 다 지워요. 오. 아니면 그림자가 거의 안 나오게 찍고.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보여주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누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냐, 포토샵을 한 거냐, 뭐냐. 자기는 뭐 이게 싫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회화도 보면은 그냥 뒤에 다 지워버리고 뭐 액자만 남긴다든지 뭐 캔버스만 남긴다든지. 근데 뭐 물론 이제 사람의 작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마이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오히려 그 현장감을 되게 중시해서 그런 걸 사용하는 건데, 마이클한테는 그렇게 오브제만 그림자 없이 찍는 순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파괴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마이클은 애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안 되죠. 뭐 느낌이 약간 느낌이.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때 지난 시간에 카니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카니가 요새 막 나는 너다라고 시작하기 얘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니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포기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그 자기 포기하신 예시가 자기를 포기해야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카니는 자기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평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수치화시킬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카니 정도가 제가 자기 자신을 얘라고 표현하면 그건 인정할 만하지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무명 가수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무명 가수 이름이 고등어라고 하면 난 더 이상 이제 고등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당신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 얘가 어느 정도의 인간이고 가치평가될 만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이 안 되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옛날에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 씨가 나오셔서 그 여러분이 히트쳤잖아요. 네. 근데 그 제스처가 되게 히트했잖아요. 그 손가락 밝게 해서 나는 너의 이거 딱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교환의 그걸 좀 그죠.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죠. 이미 이때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이 자기 포기라는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과랑 고구마를 교환한다면은 어쨌든 어떤 식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자면은 자기 포기라는 맥락 그리고 마이클 레이 스미스나 뭐 카니에나 아까 임재범의 예시도 그런 건데 그 자기 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마이너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마이클 레이 스미스라든지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쓴 전략이 자신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특정한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0점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근데 0점이란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맥락에서 봤을 때 0과 0과 0은 교환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가치 평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잖아. 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뭐 사칸 씨 앞에서 손 이렇게 펼쳐가지고 나 이만큼의 무와 이만큼의 물을 바꿀래?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자기 포기라는 아니면 0으로 가는 어떤 그 지점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클 작업이 수치화가 힘들죠. 왜냐면 이 오브제가 얼마라고 해야 될지도 애매하잖아요. 맞아. 왜냐면 얘네 자체는 이미 쓰레기에서 나온 건데. 뭐 쓰레기로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약간 의도적으로 모르겠어요. 의도인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0점으로 맞춘다고 말하는 게 좋은 표현인데 0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어그로 끌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왜 이 마이너스, 왜 이 찍 전시가 올인하는 전시라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면 됐거든. 이 전시는 0점이 안 맞추셨어요. 안 맞췄어도? 0점이 안 맞췄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첫 번째로 꽤 특이한 전시인 게 타이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꽤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마이너스를 선언하는 순간 전시 타이틀에 튀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류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이제 이 전시들을 계속 보면서 이 전시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건 100% 혹은 100% 아닐 수 있지만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시 공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미음자로 돼 있었고 가운데 의도적으로 파이프가 일자 모양으로 바꿔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이클 E. 스미스의 전시는 굉장히 순한 전시이고 어떤 장으로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전시는 특이하게도 어떤 루트가 보이고 동선 있고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출구를 못 찾아 갇힌 관광객들처럼 이 전시에 온 관람객들이 계속 삥삥삥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도는 것 같이 계속 그 잉여물들처럼 돌고 있어요. 그 수화물을 찾아가지 않는 그 공항 수화물 그죠. 수화물을 찾아가는 그 돌아간다? 컨테이너 벨트에 무한의 그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돌면서 뭐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다시 또 돌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오브제들이 어떤 이렇게 거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느낌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 쪽을 살짝 가로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낑겨서 피하나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점은 또 그 아까 제가 모서리 양 끝에 비디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엔진들이 지지직거리면서 무한으로 계속 돌아가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답답하거나 어떤 엔진이랑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무한으로 돈다는 것은 약간 그 어릴 적에 그 다람쥐통 장난감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쳇바퀴 같기도 하고 런닝머신 같기도 하고 런닝머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뺑뺑뺑 돌린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클 작업들이 어떤 이렇게 순환하고 있거나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 좀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마이클 스미스의 작업이 보면은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동선도 사실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자면 그죠. 뭐 동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 전시는 좀 유난히 그 순환이란 맥락 그다음에 전시 제목도 있고 해서 마이클 스미스의 전시치고는 좀 메시지가 있다? 아니면 좀 형식이 좀 뚜렷하다? 그죠. 그 맞아 형식이 좀 뚜렷한 느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두 개 쌍을 가진 뭐 모니터라든지 뭐 작업들도 다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막 하이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픈을 잡았을 때 이 하이픈에 붙잡힌 게 관람객인 거죠. 전시에 붙잡힌. 내 생각에 마이클 스미스가 첫 메이저 개인전이다 보니 약간 힘을 줬네. 그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 큐레이터가 absence 부재에서 이거를 레퍼런스를 차용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약간 독이 되면 독이 됐다. 아니 근데 뭐 재밌었어요. 그냥 저는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이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클 전시들이 더
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전시가 마이클 스미스 전시치고는 꽤 구조가 잘 잡혀있는 전시긴 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꽤 의도적이고. 꽤 의도적이고. 다분히 관람객들이 갇혀서 뺑뺑뺑 돌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마이클 스미스라면은 지하 공간을 굳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1층에서 하고 말지. 그죠. 근데 그 아까 말했잖아요. 1층에서 2명이 하고 있었다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 마이클이 지하 공간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선택한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약간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 그죠. 저도 2014년 전시가 2018년 전시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5년 전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2014년 전시도 확실히 보면은 좀 어떤 특정 메시지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아 그래요? 주제가 뚜렷하고 심지어 제목이 있는 작업도 있어요. 거기는 조 브레이커라고 막 이런 제목이 있는 작업도 있는데 오, 그럼 과도기. 과도기라고 그렇죠. 과도기일 수도 있고 스스로 이런 거 약간 정립해 나가는 시기 같은데 2018년 전시부터 그런 게 싹 없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그 전시에는 그것도 없고 2019년에 아마 벨기에에서 했던 전시가 있어요. 그 SMAK 겐트인가 네. 뮤지엄이 있는데 그 전시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하이라이트 전시거든요. 마이클 스미스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록도 그 전시에서 그죠. 나온 도록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거의 완전히 0점을 찾은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잔혹할 정도의 0점. 근데 그 전에는 아니면 2018년 때도 사실 잘했고, 근데 그 전에 2014년 전시나 지금 전시 보면 확실히 아직 그 힘이 좀 들어가 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체도 수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애버리는 영의 길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저희가 뭐 자연수 얘기할 때 양수를 여기다 두고 음수를 여기다 두고 0을 여기다 두거든요. 네네. 이렇게 오는 과정이네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이제 0에 도달하고자 하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빼는 과정에서 뺨과 이제 플러스가 만났을 때 0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그래서 거죠. 지금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그 전시의 미학이 그 옛날에 그 페미콘 게임 중에 그 바이너리 랜드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연락 빡치는 게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맵이 있어요. 근데 또 두 맵이 구조물이 약간 달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마리의 펭귄이 이제 좌우대칭으로 있는데 그 두 마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른 펭귄이 움직여요. 거울처럼, 네.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곳곳에 있는 이제 장애물들을 피해서 위에 있는 하트에 마주보며 만나야 끝나는 한 판이 깨지는 한 판이 거거든요. 깨지는, 근데 이게 마이클 전시 같은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은 관람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브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환하는 곳에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게임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렇겠지. 계속. 근데 이 마이클 전시에도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내가 나왔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약간 이런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들이 약간 이 게임의 미학과 되게 비슷하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게임이 굉장히 미국에서 히트쳤던 게임이거든요. 했을- 마이클이 어렸을 때 해봤을 해봤을 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혹여나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그리고 데칼코마니라는 것 자체나 아니면 쌍 이런 개념들이 미술에서는 언제나 많이 쓰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 게임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전시 구조가. 그죠? 그리고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사람들이 기껏해서 99판까지 깨요. 그럼 마지막 엔딩 장면을 기대하지만 99판이 끝나면 다시 1판으로 돌아간다는 점. 1판이 돼서 맵 색깔이 바뀐다거나 어떤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저희가 뭐 지금까지 무한 리핑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이클 작업에서 이 전시는 좀 특이하게 어떤 정치성이 삽입돼서 무한 리핑을 보여주는 뭐 이렇게 쌓여가는 그러니까 관람객이 쌓이는 게 꼭 쓰레기 쌓이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전시였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죠. 좀 특이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뭐 순환의 논리도 좀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교환의 논리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데칼코마니나 이런 논리가 있을 때 확실히 좀 뭐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 스미스가. 그죠. 왜냐면 디트로이트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쓰레기라던가 어떤 잉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유복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자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잉여로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막 가끔 제가 잉여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술가는 잉여 인간일 수 있지. 예술가는 사실 잉여예요. 그죠? 예술가에 대한 잉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찾아왔잖아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이도 잘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어떤 자명한 이유도 없고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뚜렷한 정당성도 없다. 근데 이건 이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마이클 켈리도 예술가가 된 이유가 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예술가를 택했다고 할 만큼 예술가가 하는 게 사실 뭐가 의미가 있는? 우리는 의미 없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미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저는 환경 파괴하는 환경 파괴만 어쩌면 똥 만드는 쓰레기인데. 그렇죠. 똥 만드는 실제 똥 만드는 기계를 만든 작가도 있잖아.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똥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 작가도. 아 그런 걸.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방금 하신 말이
가장 예술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잉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모르겠네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평가가 안 당할 수 있는 존재 같은 우리 영이 된 존재죠. 예술가는 영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서로를 이제 마치 실제 가치가 있는 것 마냥 수치화시켰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게. 그죠. 그러지 않으라고 있는 게 예술인 거고 예술은 사실 수치화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술은 예술 자체로 봐야 되는데 예술을 수치화하는 순간 자본주의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상품이랑. 그렇죠. 현 시대에는 적어도 그래야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히토시 타이어리 날카롭게 쓴 2016년 텍스트 나왔어요. 예술 작품이 요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소리는 사실 예술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어떤 기호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술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술을 어떻게 보면 그냥 교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비트코인도 탈중앙화 뭐 이런 식의 맥락을 띄고 처음 이제 발행이 됐는데 요즘 시대에는 주식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 예술만의 어떤 통화 체계라고 할까? 가치 평가의 체계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사회와 반대되는 굳이 말하자면.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예술이 그러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도 결국엔 탈중앙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현대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토시 타이어리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죠. 암호화폐랑 이걸 연관을 짓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도 어쨌든 현실 세계 주식 세계 따라가는데 예술도 제가 볼 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일이 확실히 예술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이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예술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애정으로부터만 나온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전력 투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카네 씨가 이 전시를 통해서 말한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함축하자면은 어떤 그 양화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양화에 대한. 그 뭐 어떤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 얼마 내야 되는지 했을 때 관계가 양화되는 것처럼. 너 친한 친구야? 10만 원. 그러니까 뭐 그냥 사회인이야? 5만 원. 3만 원. 뭐 아니면 이런 식 이거는 그냥 돈만 보내고 거기 안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정해져 있는 마당에. 그죠. 이것이 꼭 축의금 그게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라든지 어떤 선물 그런 다른 사고 체계를 좀 가진 예술이 좀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과정이 제가 제일 생각에 만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봤을 때 사랑의 힘이다. 그러니까 만화요? 네, 만화가 사랑의 힘이지 않을까.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죠. 예를 들면 컵 100개가 있는데 내가 쓰던 컵 그 하나가 다른 상품이랑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에서 길들인다고 하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내 꽃이니까 다른 꽃들이랑 다 똑같이 생겨도 그건 상관없어. 나는 네가 중요해. 근데 우리 예술 작품에 만화, 그러니까 애정을 투입을 해야 순환이 되는 거고 이 수치화가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은 무한대거든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어떻게 틱톡화 시킬 수 있어요? 그 뭐라 하죠? 틴더? 네, 그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랑인데. 그죠. 그 점에서 이제 그게 유일하게 지금 이 양화를 이겨내는 혹은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도 저는 굉장히 애정이 깃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들을 배치하거나 선별할 때 저희가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이 누군가한테 쓰레기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애정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 영상 같은 게 하나 있어 봤는데 거기서 다 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마이클 이스미스 잠시 나와서 막 작업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 인싸라서 실망했어. 그지. 장난이. 근데 거기서 막 냉장고 작업이 있었어. 냉장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냉장고를 많이 깨끗하게 치우던지 언제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머리카락 한 톨이 나오더라. 아무리 치워도. 진짜.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냉장고 작업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타자로서 구석구석. 그러니까 완전 이건 사랑과 애정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이거를 내가 수치화시켜서 냉장고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지 뭐 냉장고라는 걸 이렇게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자신과 냉장고의 관계랄까? 뭐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얘도 한또라이 하는 애구나. 좋은 예술가는 진짜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 사람 찐이다. 근데 찐은 무라일체의 경지인데 무라일체의 경지는 상대방을 진짜 온전히 교환의 대상으로 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때 말 충실성이랑 비슷한 건데 그냥 내가 냉장고를 이런 맥락으로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냉장고를 뒤지고 내 머리카락 한 톨 계속 나오는 난 근데 그게 너무 신묘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죠. 거긴 애정이 있는 거고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떤
만화가 깃든 어떤 사고방식이 아닐까. 모두가 약간 흑마법사가 돼서 그리고 그거를 다시 예술의 맥락 끌고 오잖아요. 버려진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이것을 단순히 어떤 가치로만 아니면 그 단선적인 가치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순환적인 그리고 대애정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 보는구나 사물 자체를. 이미지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쑥 스쳐보신 분들은 이거 마이클 이스미스의 작업이 되게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마이클 이스미스가 누구보다도 약간 생명적인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 다루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애정이 많은. 약간 호스티스의 느낌. 혹은 맞아. 아까 말한 사후 경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냐 좀 말이 웃기긴 한데 하나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죠. 왜냐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좋은 묘자를 모셔드리는 것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 그 장의사의 느낌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실 그런 감각이 없잖아. 왜냐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는 뭐 풍수지리나 뭐 이런 게 엄청 셌으니까 사주 미신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으니까 좋은 묘자를 찾아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요즘에는 사실 뭐 사람 죽으면 그냥 적당히 하면 끝나는 건데 뭘 이렇게 하냐 거기 아파트나 한 채 더 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묘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만화를 깃드는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땅덩어리가 이제 좁아서 그 이렇게 매장한 묘자리를 다 납골당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땅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한국에서. 땅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맞지만 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매장하고 있는 그 무덤의 봉분으로 두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납골당으로 옮겨야 되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며칠 전 얘기인데 그 을지로 삼가 얘기했었잖아요. 저번에 만성호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성호프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얘기인데 그쪽이 이제 노가리 골목이래요. 뭐 노가리 상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골목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을지오비 맥주인가? 뭐 아무튼 그 되게 오래된 40년 이상 됐나? 뭐 그런 이제 노가리집이 있었는데 그쪽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노가리만 굽고 이제 뭐 딱히 메뉴 개발도 안 하고 굳이 말하자면 이제 리얼 쿨한 옛날 높은 거예요. 리얼 맥주와 노가리. 근데 그 옆에 이제 만스노프는 뭐 메뉴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좀 하고 이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만스노프 집은 뭐 1호부터 막 몇 호까지 이게 체인점을 내고 그 주변에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만스노프 주인분이 이제 그 을지오비 뭐 그쪽 건물을 인수하면서 뭐 이제 마차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구청인가 그 용역들이 나와서 이제 을지오비를 퇴출시켰다 하더라고요. 퇴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을지오비가 서울시에서 뭐 100년 가게 아니면은 을지로 뭐 노가리 골목 그거 시초인데 그게 그냥 이제 건물주가 쫓아내니까 이제 쫓아내렸어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제 댓글들이나 뭐 이제 여론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당연한 자본주의. 당연히 뭐 자본주의에서 뭐 건물 안 사, 뭐 건물주가 뭐 내보내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뭐 문화가 이게 파괴당하는 건데 이걸 눈 두고 봐야 되냐. 근데 예를 들면 전자가 저는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후자가 약간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적인 관점이거든요. 전자가 이제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냉혹한 진짜 냉혹한 진짜 수의 대결이죠. 수의 대결이고. 근데 그게 양화의 대결이죠 사실. 그죠. 근데 후자는 이제 그런 걸 좀 반대하는 순환적인 어떤 뭐 문화의 교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좀 이제 요새 좀 한 예술 생태를 보면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예술이 양화에 기여하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아쉬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쨌든 예술은 좀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예술이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일 필요는 없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런 예술도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것도 확실히 맞긴 하죠. 근데 뭐 물론 이제 현실은 촉박하니까 꼭 그러지 못하는 데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떨어져 봐야 아는 느낌인가.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이스미스의 이 전시는 대단히 불친절한 전시인 거죠. 그죠. 계속 똑같은 데를 돌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두 개 사물을 놓고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전시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히려 이제 양화의 부작용을 보여준 전시였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이 전시가 재밌었던 건 위에 두 개의 전시가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때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자본의 순환량이 별로 없었다면 그렇게 꽉 차서 잉여된 느낌이 없었는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점이 도드라졌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을지로 아까 그 을지오비 뭐 거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봤을 때 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클 이스미스 작업도 그냥 보면 진짜 쓸데없는 작업이거든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뭐 인류 역사상 대단한 작업도 아닌 것 같고 뭐 그 역사에 남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은 사실 그 애정이 보여요. 그 소중함이 보이고 반딧불에 비치죠. 반딧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마이클 이스미스의 전시를 좀 즐기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마이클 이스미스 작업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얘 작업은
이렇게 애정 넘치게 관찰을 해야 보이는 작업이구나. 근데 거기서는 또 엄청난 그 맞아. 만화가 있거든요. 맞아. 그 증여와 선물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 청취자분들이 이번에 진짜 한번 좀 진득하게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사카린 씨 전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스포하자면은 다음엔 이제 제 전시 소개해 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시간 좀 준비했죠. 네, 좀 느낄 수 있는. 네. 아니,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사정 붙이지 말고 바로 이제 저의 에피소드 끝나고 네네. 오펜시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걸로도. 그러니까 제 에피소드 끝나고 사실 아무런 설명도 없을 거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제 약간 끝내듯이 말을 하자면은 4월 달에 이제 마이클 리시프스를 마쳤으니까 5월 달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아마 전에 오스틴 리에 썼던 것처럼 1편 단신으로 그냥 간단하게 작가 한 명을 소개하는 걸 하고 아마 6, 7월이 저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좀 바쁘기 때문에. 저도 좀 바쁘고 뭐 비엔날레도 있고 좀 그런 게 가능하다면 가보려고 하고 있고. 투어 특집으로.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카셀 도큐멘타도 있고 아트바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베니스 비엔날레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서 같이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개를 한번 저희가 0점화 시켜서 어떻게 얘네들이 교환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4월 달에 아무튼 마이클 리스미스를 했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죠. 모든 작가는 자기 작품에 애정을 쏟는 건 아니지만 애정을 쏟은 작가는 어떻게든 보이게 되어 있다. 마이클 리스미스의 작품이 약간 저도 처음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오브제를 다뤘네라고 하지만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애정이 넘치는 작가였구나 라는 점이 제일 이 사람 알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제일 배울 점 제가 있어서. 맞아. 어떤 작가는 알게 되면 될수록 좀 차가운 작가도 있잖아. 팔려고 만드는 되게 전략적인 것도 보이는 작가도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전혀 전략 없는 오히려.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되게 좀 감동이 있는 어떤 면으로. 오편 씨는 어떠셨나요? 전 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배경 화면으로 해놓기도 하는 작가. 그죠. 지금 핸드폰 배경.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업 중 하나가 약간 후드티에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붙여놓은 것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마이클 스미스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마이클 스미스 작업을 좀 더 계속 좋아하게 되면서 제 삶에 바뀐 점이 있다면 약간 인생을 놔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다. 약간 그래서 그게 좋지 않나. 약간 어떤 작업은 보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있고 어떤 작업은 막 욕하게 된 작업도 있고 어떤 작업 얘 이렇게 한 건 어떤 작업은 이거 잘 팔리겠다. 여러 가지 감상이 존재하겠지만 마이클리스 작업은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느낌? 그냥 촛불 같은 바라보게 되는 그냥 편안히. 그래서 그런 작가라서 좋은 것 같다. 아무튼간에 4월달 이거 마이클 리스미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진짜 저희가 하던 작가들과 너무 많이 달라서 더 재밌었고 다음 작가도 저희가 좀 앞으로 또 고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작가도 어쨌든 간에 마이클 리스미스의 첫 출발점이 로컬리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작가도 아마 그쪽은 재밌을 선발을 해서 이제 4, 5월은 약간 로컬리티 느낌. 저희가 또 나중에 정해지면 한번 또 인스타로 공지를 해드리는 걸로. 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에피소드 때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